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아이 점심 때까지만 해도 비가 오더니 말이죠. 지금은 뚝 그쳤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식을 줄 모릅니다. 주말쯤에 1,400만 돌파가 예상된다는데요. 오늘 마지막 무대 인사를 했더라고요. 이 달라진 헤어스타일 선보인 배우 박지훈 씨 감사 인사를 전하던 바로 그때. 아우 박지훈 씨의 그 유행어, 꼬마 팬 응원에 저렇게 화답을 하네요. 좋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김하은 아나운서, 배우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연인사이버대교 손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상부터 달립니다. 자, 지난 2일 밤 10시 경기 남양주시 진저읍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차문 열고 후진하다가 제 차 범퍼를 긁어놓고는 연락도 없이 그냥 튀었어요. 범인 아직 못 잡았습니다. 신 이준호님. 예, 지난 5일 오전 9시 서울 군자역 환승 구간에서 뭔가를 밟았습니다. 지하철 공사 문의하니 사람 거 맞다고 하더군요. 야, 네가 사람이냐 하신 이문수님. 예. 저희 집 양이 춘배 사반만 틀어주면 저렇게 정자세로 본방사수해요 하신 김용암님. 예, 그리고 창원의 박민주님, 이태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사바 뉴스 시라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치워달랬더니 욕설입니다. 자, 어느 마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근데 카트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밀어놓더라고요. 제가 이거 아줌마 이거 제자리 갖다 놓으셔야지 그냥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직원들이 알아서 치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길래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차에서 다시 내리시더라고요. 제 아들을 쳐다보면서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니네 얼마나 잘 키우나 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 아주 잘 키우실 것 같은데요. 특히 남한테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거만큼은 확실히 교육시키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원래 사용한 카트는 반납하는 공간에 자기가 직접 두고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흘 전 오전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마친 제보자 차 옆으로 한 여성이 카트를 끌고 오더니 빈 주차칸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카트를 두고 갔습니다. 밀어넣듯이 방치한 뒤에 그대로 자리를 떠났는데요. 이를 본 제보자가 여성에게 카트 좀 제자리에 가져다 놔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여성은 직원들이 알아서 치울 거다라면서 태연하게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직원들이 뭘 치우기는. 교수님. 네. 그래서 그냥 이 제보자가 보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방치된 카트하고 그 사진을 딱 찍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 여자 갑자기 차에서 나와가지고 그 카트를 갖다가 제자리에 놓더랍니다. 그런데 갖다 오면서 놓네, 지금. 그냥 자기 차로 타서 조용히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제보자를 보면서 그때 이 제보자가 4살 아이랑 같이 있었는데 XX 같은 것들 네 얼마나 잘 키우나 내가 한번 보자 뭐 이렇게 갑자기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보고 있으니까 같이 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꾹 참으셨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도로 위 알몸 방송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횡단보도를 뚜벅뚜벅 건너는 저 남성. 손에는 길다란 카메라 거치대. 자, 그리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은 철벽 방어. 그 밑으론 거기만 가린 채 시원하게 오픈을 해놨더라. 아, 이제 날 좀 풀리니까 저런 인간들 계속 나오네, 저거. 새벽 2시 부산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이런 남성을 발견해서 찍었는데 지금 마스크하고 모자로 얼굴은 가리면서 또 중요 부위는 또 가렸는데 보면 핸드폰 거치대로 뭔가 촬영을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얼굴은 가리고 중요 부위는 가렸는데 알몸이다.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예. 자신감이 뭐 그런 거가 있는지 아니면 촬영이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가장 충격적이라서 제보를 했습니다. 아, 손 변호사님, 이거 약간 막장 스트리머, 막장 BJ 느낌적인 느낌? 그렇습니다. 저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좀 당황스럽고 굉장히 놀랍죠. 여유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점점 더 상태가 심해져서 다음에는 뭘 할지 모른다. 이런 걱정까지 드는데 곧바로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오. 그런데
음란한 행위를 했으면 공연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죠. 하지만 음란한 행위 없이 저렇게 과다하게 노출을 하면은 경범죄처벌법상에 과다 노출 죄가 있거든요. 아하. 물론 처벌 수위는 대단히 낮습니다만 네, 경찰이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뻔뻔함의 끝입니다. 아하,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홀로 매장을 찾은 남성 맥주를 벌컥벌컥. 자, 피자도 맛있게 냠냠 먹고 또 먹고 그 와중에 코도 마구마구 파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렇게 5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유 슬슬 가보실까나. 손님 5만 원입니다. 딱 하니까 무슨 돈? 나 돈 없어. 배째. 그렇게 결국 경찰 엔딩입니다. 너무 싫다 진짜. 코는 왜 판? 진짜 먹튀 하려는 사람들 너무 싫습니다. 지난 2일 제보자가 운영하는 부평의 한 피자 가게에 한 남성이 찾아왔는데요. 혼자서 피자와 맥주 등을 시켜서 먹고 또 아까 보신 것처럼 꾸벅꾸벅 졸기도 하면서 약 5시간가량을 가게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남성이 계산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직원한테 자신의 계좌를 보여주더니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경찰이 와서 경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남성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이 먹은 금액 약 5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남성이 애초에 무전 취식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으이구,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술집을 찾은 남성들 냉장고를 열어서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야야야 비싼 거 먹자 그러더니 일반 소주를 반납하고 저렇게 다시 건네주고 고급 소주로 딱 체인지를 하죠. 자, 고급 소주 꺼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똑똑똑 그냥 아주 그냥 자, 근데 비운 술병 바닥에다 쓱 지금 은폐. 자, 보세요. 지금 먹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닥 쪽으로 지금 썩 엄폐 숨겨놨어 지금. 자, 잠시 뒤에 나가려는 듯 옷을 챙겨 입더니 의자 속에 그 빈 술병을 쏙 비싼 술만 빼놓고 이모 여기 계산이요. 박 변호사님. 네. 너무 싫다. 아우 정말 여기 제보자 이 술집인데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술을 직접 냉장고에서 꺼내서 드시고 나중에 병으로 토탈해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의 술집이에요. 인천에 있는 술집인데 제보자가 운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 멀쩡하게 양동이가 있는데 양동이에서 술병을 넣고 나중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비싼 술 25,000원짜리 증류식 소주를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요거만 딴 데 숨기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하. 의자 밑에 숨기죠. 나중에 양동이에 놔야 되는데 양동이에 넣지 않고 의자 밑에 숨겼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 이 남성들 그 소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계산하고 갔다고 합니다. 일종의 먹튀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제보자 사장님 입장에서는 혹시나 실수였을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신들의 모습 다 보여요. 만약 맞다면 사기 같은 게 박 가능하거든요. 변호사님 실수 안 실수 어떤 거? 고의 왜 비싼 걸 숨기니요? 말이 안 되죠.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포장용 끈으로 쓱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케이크를 사러 어머니와 함께 빵집에 갔다가 겪은 일인데요. 사장님께서 제가 고른 케이크를 진열대에서 꺼낸 뒤 상자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얀 케이크 위에 검은색 이물질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물질이 있다고 말씀드리자 사장님께서 케이크를 보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포장용 끈을 들고서는 제 앞에서 그 이물질을 쓱 닦는 거예요. 이제 깔끔합니다. 사장님, 세척해둔 케이크 칼도 있고 포크도 있는데 포장용 끈으로 그걸 제거하시면 어떡해요? 아우, 괜찮아요. 이거 깨끗해요. 먹어도 탈 안 나요. 사장님, 이거 끈 끝에 철심 다 튀어나온 거 안 보이세요? 케이크 새 걸로 다시 주세요. 새거 없는데 그냥 좀 드시죠. 됐어요. 안 팔아요. 가세요.
사장님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저와 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했고 한참 언쟁을 벌이다 결국 다른 케이크를 받아서 나오긴 했는데요. 매장 직원들 모두 앞치마는 물론이고 근무복도 입지 않고 있었는데 아니 그건 그렇다고 해도 포장용 끈으로 이물질 제거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제가 예민한가요? 예,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엔접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참여해 보시죠. 먼저 빵집 사장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이슬만 자시고 사셨어. 아니 이 포장용 끈보다 손님 손에 세균이 더 많아. 이거 왜 이래? 포장용 끈으로 그거 하나 좀 톡 털어냈다고 통으로 바꿔달라니. 진상 핵진상 동그라미. 오늘 마지막 방송 가나요? 자, 다음 사연자 손님이 뭐예요? 진상? 내가 못 봤으면 모를까? 손님 앞에서 버젓이 끈으로 이걸 이물질 뜨고서 그걸 먹으라면 아줌마는 먹고 싶어요? 이건 기본 아니야, 기본. X. 자, 손 변호사님부터요. 어지간하면은 저도 그런 거 참고 그냥 뭐 다 가져가고 먹고 하는데요. 그래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 특히 이 식품 소비자의 기준에 맞추는 게 더 정답인 것 같아요. 자, 박 교수님. 네. 요즘 케이크는 빵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쁘고 거의 예술품에 가까운 케이크도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쁘고 행복하자고 하는 케이크를 그냥 그렇게 끈으로 휙 닦아버린다? 이거 저도 안 삽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앞에 세척해둔 케이크 칼도 있었고 포크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있으면 그걸 좀 사용해 주시지. 왜 굳이 포장용 끈으로 그걸 치웠을까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왜 굳이? 상대적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손보단 낫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좀 경황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도구를 이용했으면 좋을 건데,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합니다. 다른 걸로 하면 케이크 뭐 이렇게 모양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하고 하신 거 아닌데,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죠. 근데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손보다는 괜찮다 이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케이크를 가장 덜 상하게 하기 그래서 위해서. 그걸 사용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집 도비님, 에이 들어 하셨고요. 작은 엄마님. 근데 반대로 작은 엄마님께서는 너무 유난을 떤다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리고 괴물 코딱지님께서 보는 데서도 저러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 위생이 어떨지 걱정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마구마구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신경 썼다는 건 발끝에서부터 드러나죠. 상대방을 위해, 그리고 또 나를 위해. 편안함 위에 쌓아 올린 격식. 편안함을 갖추다. 스케쳐스 USA. 속은 달콤 쫄깃하고 겉은 상큼 톡톡한 환상조합. 너즈 구미 클러스터. 감각을 깨워봐. 널스. 주방은 작아도 생수 2병 놓을 틈에, 전기포트 하나 치운 틈에, 작은 사이즈에 담긴 큰 능력.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프리미엄 바나나 해발 500m 고당도 고영양 긴 광합성 박힌 재배기가 170년 노하우. 이 모든 걸 라벨 하나로 설명할게요. 돌 스위티오. 바나나는 라벨로 말한다. 돌 스위티오. 이장을 왜 살해했습니까? 공무산학교에 수상한 기득권에 억울하게 인생 파멸당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몇 명 살해하려고 했습니까? 어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국내 항공사 기장이 살해됐습니다. 가해자는 전 직장 동료로 범행 14시간 만에 붙잡혔는데요. 그런데 이 가해자 3년 전부터 연쇄살인을 준비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보신 피의자 김모에 대해서 살인죄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자, 교수님 정말 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 무려 4명을 살해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첫 범행은 그저께 16일이었습니다. 이 일산의 고향에 있는 일산의 한 아파트를 찾았고요. 이른 새벽 출근하려고 하던 전 직장 동료를 뒤에서 덮쳐서 도구를 이용해서 목을 졸려서 살해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가 현장에서 반항을 하니까 실패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어제 부산의 한 아파트로 이동을 해서 범행 수법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또 다른 직장 동료를 찌릅니다. 그리고 결국 숨이 지게 됩니다. 네,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또 창원으로 이동해서 3번째 범행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여기도 또 전 직장 동료, 다른 또 직장 동료의 주거지였거든요. 그렇지만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눈치를 채고 범행을 포기하고 울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울산의 한 모텔에서 체포가 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총 4명을 노렸고요. 순서대로 고향, 부산, 창원으로 갔다가 마지막 3번째 범행 안 될 것 같으니까 울산으로 도주를 했다가 거기서 검거가 된 거죠. 정말 치밀했습니다. 경찰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그 마스크하고 모자하고 쓰고 기다리고 있다가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자가 지금 현재 범인인지를 전혀 몰랐죠. 누군지를. 이제 일단 특정을 하고 주소지에다 보니까 주소지도 없고 핸드폰도 완전히 꺼져 있고 현금으로만 하고 버스도 타도 되고 타고 내리고 계속 돌리고 택시를 타고 이쪽으로 갔다 또 저쪽으로 갔다 또 환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추적이 쉽지가 않았죠. 다른 범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고요. 인천 버스터미널에서 부산으로 출발하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정말 안타깝게도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만 정말 경찰의 검거가 늦었더라면 진짜 연쇄살인, 대량 살인이 될 뻔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검거가 늦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정말 주도 면밀하게 연쇄살인을 노렸습니다. 우선 이 김 씨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것부터 했고요. 카드 대신 현금만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이 경기도 일산에서 첫 범행을 저지른 뒤에 곧바로 서울 영등포로 이동했고 이후에 인천 버스터미널을 거쳐서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간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루 뒤에 부산에서 2번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했고 이 범행 직후에는 택시를 이용해서 창원으로 이동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울산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결국 이곳에서 경찰에게 붙잡힌 건데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으면서 경찰을 따돌리려고 했던 그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 김 씨가 경찰의 추적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 이어가려 했다는 거, 그게 가장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저 원본 영상, 블러를 치지 않은 원본 영상을 봤는데 저 피의자 김모 정말 멀쩡하게 생겼고요. 덩치가 정말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너 왜 그랬어 했더니 공군사관학교의 부당한 기득권 때문에 내 인생이 파멸당했다. 그렇습니다. 살인 사건의 경우에 범행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잘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피의자가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행 대상으로 지목했던 4명 있잖아요. 모두 다 예. 공사 출신이긴 해요. 그런데 김 씨 역시 공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비조종병과였고요. 그 후에 미국에 가서 조종사 자격을 취득해 와서 항공업계에 진입을 했고 그 후에 부기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정기 심사에서 조종 능력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2년 동안 병가를 냅니다. 그러다 2024년에 정신건강에 대한 의심 징후가 포착이 돼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김 씨는 자신의 자격 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내부 평판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비행을 못하게 되자 큰 불만을 가졌던 것 같다라는 전 관계자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 결과를 받았는데 당시 이것을 회사와 동료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고 공황장애도 호소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건 초기에는 기장 진급에 누락해서 이런 범죄가 저질렀다라는 기사도 나오긴 했었죠. 예, 예. 하지만 확인해 보니 애초에 기장 진급, 기장 승진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2년 전에 2024년에 퇴사한 이 피의자 김모가 어떻게 그 동료 기장들의 피해자들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집까지 미행, 경찰 얘기 들어보시죠. 출근하는 그 시점이 그런 거기 때문에 스케줄표나 이런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했더니 그것도 개인 아이디나 보안카드 이런 걸 다 들고 들어가야지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사 측에서도 지금 자기도 이 보안이 절대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는 이 범인하고 같이 비행기를 탄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서로 개인정보를 주고받고 그럴 사이가 아니어서 자기도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 피해자도 그게 가장 궁금해했어요. 박 변호사님, 네. 저희 JTBC도 직원들 이렇게 검색 조회를 하면 그냥 연락처 이 정도 그렇죠. 나오지 집 주소가 나오진 않거든요.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열람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피해자분들이 사택에 거주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개인 명의의 집에 거주를 했는데 열람을 할 수 있는 또 위치도 아니었고 이 가해자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소를 알았냐 이 부분이 가장 좀 문제가 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수개월간 좀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피해자들을 미행을 하면서 주소, 생활 패턴을 파악을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지금 회사를 퇴직한 상태니까 그렇죠. 온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계속 따라다니면 귀가하는 곳이 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 현장을 사전 답사를 했고 또 피해자 중에 운동하면 새벽에 운동하는 시간, 출근 시간까지 미리 확인하고 체크를 다 했다고 아예 합니다. 그냥 잠복을 했구만요. 맞습니다. 결국 이번 범행 본인이 직접 말했던 것처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그런 범행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공군 사관학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저는 진짜 왜 저랬을까? 물론 앞서 이제 앞으로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말이죠,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정신병적인 병력이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에서도 확인하면 그런 게 보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큰 좌절을 겪거나 실패를 하면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누구 탓을 하잖아요. 예. 사회 탓, 남 탓, 동료 탓, 선배 탓. 그러면 사실은 마음도 머리도 편안해집니다. 내 탓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그게 피해망상으로 발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피해망상적인 내용이 지금 중간중간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부당한 기득권의 세력이 공사에 있었다거나 친하지도 않은 어떤 피해자가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미행을 하고 다녔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그런 피해망상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상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경찰도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다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이 김 씨의 정신질환 여부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에도 정신건강 의심 징후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회사에서 그만뒀기 때문에 잘 납득되지 않은 이 사건, 이 범행이 혹시라도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의 수사 그리고 처벌 또한 신상 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제주도의 한 국밥집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재사용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잔반을 다시 반찬통에 담는 모습이 목격됐는데 식당 측은 손님에게 나간 음식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예,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일하다 최근에 그곳을 그만뒀다는 전 직원이 저희한테 제보를 했는데요. 자, 교수님. 네, 제보자가 일했던 식당은 생긴 지는 별로 안 됐지만 음식이 맛있어서 막 이제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리뷰도 굉장히 좋았어요. 계속 음식이 생각난다, 음식이 정갈하다, 거기 김치 정말 맛있다, 이런 리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는 여기서 일하는 동안 내내 죄책감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식당 사모가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재활용하는 모습을 이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요. 예, 지금 나오네요. 손님상에서 가지고 온 반찬을 어딘가에 옮기는 모습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저런 음식 다 버려야 되잖아요. 예. 식당에 올라갔던 건데 그걸 이렇게 모아놓는 저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제보자께서 아시고 나서부터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손님상을 차릴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다가 여기가 음식이 맛있대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나갈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칭찬을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죄책감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예, 관련해서 이 자세한 얘기 제보자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그게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싸우셨거든요. 사장님은 김치 한 쪼가리라도 남은 건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사모님은 요즘 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안 하면 남는 게 없다.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원래는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사모님 특히 장사도 좀 되는 편이고 손님들도 다 맛있다고 하는데 굳이 제상을 해야 될까요? 하려다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모님하고 이제 사장님 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사장님도 이렇게 이야기 하셔서 안 맥히는데 제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 맥히지도 않고. 일단 제보자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장은 그러니까 남편분이겠죠.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사모가 계속 했다. 이런 주장이네요. 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두 부부가 다툰 적도 있대요. 이 잔반 재사용 때문에. 사장은 아니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김치 한 조각도 남은 건 쓰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사모가 이렇게 안 하면 남는 게 없다. 요즘 다 이렇게 한다. 라면서 둘이 싸웠다는 건데요. 제작진이 사모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반박을 하면서 아니 무슨 증거로 이런 말 하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진이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말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적 없다고 했다가 사실은 힘들게 만든 김치인데 이게 아까워서 손님들이 손을 안 댄 반찬들은 따로 모아둔 것뿐이다. 그리고 이거 우리 부부가 찌개 끓여 먹고 김치볶음밥 해 먹을 때 쓴 거지 손님들한테는 절대로 안 나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버리는 거는 저 비닐봉지에 넣는 것 같고 재사용하는 반찬은 지금 국자로 따로 지금 분류를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자, 박 변호사님. 네. 남은 반찬을 따로 모으긴 했어. 네. 자, 그런데 그거 내가 담근 김치인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우리 부부가 먹으려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이 지금 영상에 찍힌 것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면 다 먹은 어떤 그릇을 이렇게 국자로 펴는 모습이 있고요. 그 국자를 퍼서 어디를 담그냐 이게 이 문제인데 비닐이나 어떤 다른 데 담기면 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무슨 통에 반찬 통에 지금 이동을 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조금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 반찬 커다란 통을 담아두는 영업용 반찬 냉장고로 보이는데 여기 지금 담는 게 사실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자기들이 먹으려고 담아뒀다는 그 설명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영업용 반찬 냉장고. 그렇죠. 그래서 제보자에 따르면 처음에는 남은 반찬을 그대로 반찬 그릇에 담았다가 또 손님상에 나갔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어느 날부터는 이렇게 반찬통에 담긴 채 새 반찬하고 이렇게 섞여서 그때부터 그렇게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더 문제죠. 예. 일단 이 제보자분의 주장이었어서 저희가 식당 사장과도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함정이다. 자,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그거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고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 상황을 이제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무슨 범죄의 어떤 그런 게 보여요. 저를 이제 가게 손뛰게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근데 내가 거부를 하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좀 저희가 있거든요. 함정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보자 전 직원이 뭔가 이제 함정을 파놓고 이 모습을 촬영했다.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식당 사장은요, 본인은 이 반찬을 재사용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게 함정 같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우선 이 제보를 한 전 직원이 처우에 불만이 있었고 그 일로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방송국에 제보를 한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보자가 식당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 같다라면서 SNS에 올리겠다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허락을 구한 것부터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장의 아들 역시 저희 제작진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제보자가 브이로그를 찍는다면서 이 상황을 유도해서 조작된 영상을 촬영한 거다라고 주장했고요. 방송이 나갈 경우에 제보자는 물론이고 방송사까지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실제 그 영상을 보면 일상 대화를 나눕니다. 이 제보자하고 사장 부부하고 말이죠. 당연하죠. 일단 뭐 잔반 재활용하는 거 찍을게요 하면은 촬영하라고 했겠습니까? 자, 뭐 그런 의미에서 함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반박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제보자가 교수님 관할 지자체에도 신고를 하려고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식을 느낀 거는 확실하죠. 왜냐하면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고까지는 안 하고 왜냐하면은 이런 영상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직원이 영상만 가지고는 처벌이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상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니었고 만약에 이렇게 영상 같은 증거가 접수가 되면 해당 식당을 직접 방문해서 뭐 증거라던가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한다. 그 후에 처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보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그 식당 측이 저희한테 이제 방송을 하지 말라 요청을 정말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변호사님 저희가 이 내용을 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들 상황 좋지 않고 항상 참 고생하는 거 저희도 다 알죠. 그걸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증거 영상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거를 그냥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라고 제작진이 고민 끝에 판단을 했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반 재사용이 그냥 부도덕한 그냥 좀 기분 나쁜 일이 아니고 범죄예요. 식품위생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도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행정 규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 규제 대상이기도 한데 그뿐만 아니라 인기 많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당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알면 그만큼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즉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보도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보자 역시 그동안 여러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종종 이런 걸 봤지만 증거가 없어서 문제를 신고하지 못했다. 그런데 업주들이 꽤 많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점을 또 심각성을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JTBC에게 제보했습니다. 자, 뭐 이 업주분의 설명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전 직원 제보자와 갈등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함정이다. 이거는 블로그를 촬영한다고 블로그에 쓸 영상을 촬영한다는 핑계로 우리를 속이고 저런 영상을 찍었다. 뭐 맞는 것 맞겠죠.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함정이었든 뭐든 중요한 건 저걸 안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안 해야죠. 이게 범죄 얘기도 하고 행정처분 얘기도 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식당에서 해야 될 게 재사용 부분이거든요. 뭐 윤리적인 부분도 있고 법률적 부분도 있지만 이 손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결국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했거든요. 이거는 뭐 신뢰도 저버리고 범죄도 가능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설을 맞아 오랜만에 온 외손녀를 보고 한박 웃음을 짓는 할아버지. 반가운 마음에 세뱃돈을 꺼내며 이리와 앉으라고 손짓하는데요. 그런데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이의 손을 잡아 끕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예, 이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너무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 아버지 때문에. 이 사연이 참 마음을 무겁게 그러니까요. 만듭니다. 30대 제보자인데요. 지금 남편하고 결혼해서 10살 딸을 키우고 있어요. 남편도 자상하고 딸도 잘 크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불안감이 느껴지고 갑자기 막 슬퍼지고 분노가 차오르고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 계속 마시고 돈 다 쓰고 집이 늘 가난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참 듣고도 믿기 힘든 그런 일인데,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자꾸 손을 댄 겁니다. 어린 딸을 만진 거예요. 제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 어린 시절부터 아빠가 제 몸을 만졌습니다. 그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 친아빠의 성추행. 충격적인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진짜 어릴 때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사랑 그런 건 줄 알고 있었고, 동네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은 자신이 이렇게 아빠 다리를 해가지고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눕게 해가지고 몸도 만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나중에서야 동네 아줌마가 불러가지고 혹시 너희 아빠가 너 여기 만지고 그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진다고. 아줌마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딱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자, 우리 아빠가 날 이렇게 어린 마음에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예뻐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겠지 했는데 그 동네 아주머니와의 대화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죠. 왜냐하면은 엄마가 안 계신 상태에서 아빠가 나의 모든 전부인데 보호자고 양육자고 유일한 가족이고, 그런데 그 아빠로부터 사실 성추행을 당한 거고 진짜 어렸을 때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성인지감수성이나 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을 때부터니까 이런 행동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심지어 성인물의 비디오나 영화까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빠는 이 딸에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동네 친구들이 오면 아빠 다리를 하고 앉아서 아이들을 눕게 합니다. 본인의 허벅지를 베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추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아줌마가 어느 날 이 제보자를 불러서 니네 아빠가 너 혹시 여기저기 몸을 만지니? 이렇게 물어보고 너무나 순진하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얼굴이 표정이 싹 바뀌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다른 애들한테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아이가 그 후에 왕따가 됐어요. 동네 아이들이 아무도 집에 놀러 오지를 않았고 아이고야. 이 아줌마가 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상 이제 동네선 다 알고 있던 거겠죠. 소문을 냈군요. 네. 그래서 이 제보자는 어릴 때부터 피해자면서 또 동시에 가해자의 딸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 아버지라는 사람 오죽했겠죠? 그렇죠. 술과 도박에 빠져서 지금 밥도 제대로 안 먹였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좀 나왔는데 그걸로 끼니는 좀 해결했다고 하는데 식사 같은 걸 잘 못 먹다 보니까 제보자가 학교 다닐 때 영양실조로 쓰러진 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아버지가 국밥 한 그릇 사주고 그 후에 또다시 가출하거나 딴 데 가버린 그런 상황도 반복이 됐다라고 합니다. 제보자가 차에 치여서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도 아버지가 그 가해자하고 그 운전자 합의하고 돈만 본인 챙겨가고 이거를 딸한테 주곤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집에서 독립하기만을 꿈꿔왔다고 합니다. 독립했습니까? 네, 이 제보자 독립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요. 독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요. 아버지와 다르게 생활력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한 모습에 결혼을 좀 결심하게 됐습니다. 자, 제보자 일단 어린 시절의 그 어두웠던 과거에 대해서 일절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았고요. 남편 앞에서는 아버지를 대할 때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식 할 때 우리 신부 입장하면서 아버지 손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본인도 모르게 소름이 끼치면서 온몸이 굳고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줬고 놀란 남편이 버진로드 중간까지 나와서 손을 잡아줘서 다행히 이 위기는 잘 넘겼는데요. 일단 최근까지도 남편은 그냥 장인어른이 술을 많이 좋아하고 경제력이 없으니까 딸로서 그게 좀 보기 싫어서 저러는가 보다 하고 크게 눈치는 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그랬던 제보자가 저희한테 연락을 하게 된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설에 제보자는 남편과 딸과 함께 이 친정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보통 때는 뭐 딸한테 용돈을 주거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딸을 무릎에 앉히면서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돈을 주려고 무릎에 앉히는 순간 그냥 소스러치게 제보자가 딸에게 이리 와! 이렇게 다급하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 순간 또 딸도 놀라고 남편도 놀라고 아버지도 놀라고 다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외할아버지한테 가는 손녀를 이렇게 엄마가 화들짝 놀라면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때 그래서 발현을 한 거군요. 그렇죠. 트리거가 된 거죠. 그러면서 뭐 새삼스럽게 용돈을 주시냐고 식사나 잘 챙겨 드시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대충 둘러대고 나서 보니까 사실 제일 놀란 건 본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는 여태까지는 참아왔는데 혹시 저 아버지가 내 딸한테도 무슨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에 막 두려움이 왔고 그다음에 더 이상은 왕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친정에 가면 안 되겠다. 내 친아버지를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날 남편한테 어린 시절 응어리졌던 그 숨기고 싶었던 얘기 털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 얘기를 남편한테 못했었어요.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고 제 자신이 좀 막 더러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냥 남들 보기에 평범한 가족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런 일 있으면 진짜 얘기해야 되겠냐고 그동안 불편하게 왜 만났냐고 하면서 당장 아빠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제가 죄책감이 들고 가진 않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죄책감 들까봐 그냥 지금 마음은 약간 후련하면서도 복잡해요. 그래도 참 좋은 분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보자가 그동안 친구도 없었고 이 일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않았거든요. 남편한테도 이걸 뭐 드러내기 쉽지 않았죠. 예. 뭐 피해자이지만 말 꺼내기도 그렇고 또 더러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남편에게는 평범한 가정인 것처럼 계속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 일을 얘기했는데 남편도 처음에는 놀란 기색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슬퍼하면서 왜 이제 얘기하냐, 진작 얘기했어야지 라면서 위로를 해줬는데요. 제보자는 앞으로도 친정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고 연락을 끊고 살겠다 라고 말을 했고 남편은 역시 거기에 동의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 피해자들이 공통되게 느끼는 것들이 있죠. 혹시 내가 잘못하는 건가? 혹시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마음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박 변호사님.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사연자 제보자께서 저희 제작진한테 이런 고민을 토로하셨답니다. 네. 이 아버지 절연해야 될까? 저희 제작진 듣다가 당연히 절연하셔야지. 의절해야죠. 절연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법적 조치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이 친족 간의 성범죄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일 때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13세 미만의 성범죄 피해자라면 이거는 아예 공소시효 적용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절연을 떠나서 이 부분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면 법적인 조치를 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좀 들어서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절연을 하는 거나 법적인 조치하는 것까지도 다 너무 정당한 케이스죠. 그런데 이 오늘 사연자의 마음은 훨씬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크지만 또 이제 아버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애정과 정도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내를 하면서 그 괴로움을 참아왔다가 이제 내 딸한테까지 투사가 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질문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닐까, 내가 아버지를 후회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어떤 것이 나와 내 딸을 지키는 것일까, 어떤 게 치료의 과정일까. 그렇다면 이 아버지와 거리를 두는 것이 딸과 나를 지키는 것이고 치료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연스럽게 그 답으로 이어진다. 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놓였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뭐 아버지를 다시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미해결 과정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기 전에도 불안했고 슬프고 속상했고 분노했고 이런 감정이 있었고 또 결혼식 때도 얼어붙었고 아이를 또 키울 때도 화가 나서 그 아버지 만나는 게 실은 굉장히 해결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본인을 치료하시고 아이를 보호하는 선택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늦은 밤 흰 차량과 트럭 한 대가 어느 매장 앞에 멈춰섭니다. 이 차량에서 내린 한 남성이 갑자기 전기톱을 켜는데요. 왜 또? 네, 뒤이어 차량과 트럭에서 우르르르 일행들이 내리더니 문 앞을 가로막는 철제 셔터를 다 같이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차량으로 들이받기까지 아이고. 하는데요. 자, 결국 안으로 침입하는 데 성공한 이들. 얼굴을 꽁꽁 가린 이들이 들어간 곳 바로 오토바이 매장이었는데요. 각자 오토바이 한 대씩 줄줄이 끌고 나오더니 트럭 안으로 실어 나릅니다. 세상에 아주 그냥 대놓고 가져가는구나. 그냥. 네, 이 범행을 마친 이들은 곧장 현장을 벗어나는데요. 이 모든 범행에 걸린 시간이 1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찰이 현장에서 지문과 발자국을 확보했고요. 절도범들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여기 영국인데 진짜 우리나라만큼 그런 안전한 나라가 없어. 네, 영상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고요. 우리나라 치안 유지 굉장히 중요한데 경찰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는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예. 다음 이어갑니다. 강아지와 산책 중인 이 여성 휴대전화에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뒤에서 기차가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 느긋한데요. 기차와의 거리는 점점 더 좁혀지는데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서 비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저게 때마침 오토바이 한 대가 그 앞을 오토바이. 지나가는데요. 오토바이 탄 두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신호를 주지만 여전히 요지부동. 결국 참다 못한 기관사가 경적을 빵 울리자 놀란 여성은 그제야 후다닥 철도를 벗어납니다. 진짜 둔하다. 네, 철도에 산책하는 건 물론이고요. 걸으면서 휴대전화만 보면 사고 나는 건 한순간입니다. 앞 좀 보고 다니세요. 제발 좀. 다음 이어갑니다. 스키장 위를 오가는 리포트에 한 여성이 트럭에 매달려 있습니다. 양옆에 있는 일행들이 그녀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아래에서 스키를 타던 사람도 깜짝 놀라서 위를 올려다 봅니다. 많은 이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는 가운데 리프트가 점점 지상에 가까워지면서 여성은 무사히 내릴 수는 있었습니다. 사고인 줄 알았던 이 상황 알고 보니까 동생을 놀라게 하려고 일부러 몸을 내밀면서 매달렸던 거였습니다. 가볍게 장난만 치고 다시 올라가려고 했으나 무거운 스키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던 건데요. 제발 좀! 장난도 때와 장소로 가려야 하는 법. 이번 일로 아주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교수님. 그러다가 떨어지면 진짜 크게 다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앵무새 한 마리가 자신의 깃털처럼 알록달록한 실로폰 앞에 있습니다. 여성이 실로폰을 두드리면서 시범을 보이는데요. 그걸 친다고? 자, 호기심 많은 앵무새 마치 나도 해볼래요라고 말하듯 발을 쭉 내밀죠. 잡어. 여성이 실로폰 채를 쥐어주는데요. 잡어요? 자, 보세요. 자, 잡아? 냅다 채를 안 잡혀. 던집니다. 첫 시도는 안 돼, 이게.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는데 그런데 닭발 아니야, 닭발. 아닙니다. 앵무새 발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시도에서는 제법 능숙하게 실로폰을 땅땅땅땅 치기 시작해요. 야, 저거 친다고? 제법이죠. 천년주에 이 정도면 조만간 단독 공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박 변호사님. 저게 다입니다. 더 이상 늘 수는 없어요. 그냥 치는 거죠? 예, 앵무새는 말을 가르치세요. 말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